뼈대개 질환. 여기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는 변형성 뼈염, 오스테티티스 디포만스 혹은 파젯 디지즈라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젯 디지즈 역시 파젯이라는 변형성 뼈염 역시 파젯이라는 사람이 1877년도에 영국 외과 의사 요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변형성 뼈염, 파젯 디지즈 이렇게 두 개 다 많이 부릅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요거는 원인 불명의 비대사성 뼈 질환이거든요.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건데 골 제형성이 과도하게 항진되어서 광범위한 부위의 골벽계가 침범되는 국소성 골질환 이렇게 정의되는 것인데, 항진된다라는 것이 과도하게 증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증가되었느냐? 우리 뼈를 만드는 세포에는 조골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조골세포는 뼈세포도 오래되면은 세포를 없애고 새로운 세포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오래된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 뼈가 그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의 과다한 증가와 일단 뼈 세포를 없애는 것이 많이 증가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보상작용으로 뼈를 만드는 기능을 가진 조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 백혈병도 마찬가지죠. 백혈구가 모자라고 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백혈구가 모자라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백혈구가 너무 많이 발생되죠. 근데 많은데 쓸만한 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염이나 이런 걸 취약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형성 뼈염 또한 파골세포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조골세포가 훨씬 더 많이 증가되어서 뼈가 비후되고 두꺼워지고 변형이 발생되더라. 얼굴에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얼굴뼈가 광대뼈하고 턱뼈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비후되어 증가되어 있죠. 요 다리뼈 보면 다리에도 이렇게 그 경화되어 있는 부분, 용해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뼈가 문제는 뭐냐면은 뼈가 크면은 요 증상을 가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되게 강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껍고 강해 보이는데 요 분도 파젯 디지즈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결과를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분들 뼈가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절도 쉽게 일어나고요. 요 엑스레이 사진 보면은 요 정상뼈보다 뭔가 이렇게 좀 조직이 여기는 좀 진한데 여기는 좀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균일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도 상당히 쉽게 일어납니다. 종류는 유전성 변형성 뼈염 10에서 25%에서 가족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성 변형성 뼈염에서 파라믹소 바이러스, 바이러스성 mRNA 등이 원인이 되어서 발현된다라고 합니다. 임상적 특성은 처음엔 증상이 없다가 서서히 증상이 증가되는 이런 증상이고요. 관절염과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뼈 형태가 약해지고 휘어지는 병적 변형 및 병적 골절이 나타나더라. 주요 침범 부위는 머리뼈, 골반, 척추, 넙다리뼈, 정강이뼈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주요 침범 부위에 따라서 대두증, 머리가 커진다든가 척추 뒷구문증, 팔다리뼈 휨 증상, 요것들이 제대로 뼈가 그 튼튼하지 못하니까 이런
체중이나 이런 걸 받으면은 일자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뼈의 비정상적 변형과 팽창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 청력 소실이라든지 뇌신경 마비라든지 안면 변형, 치아 소실, 기도 압박 등이 나타난다. 여기 보면 귀 쪽에도 되게 뼈가 부풀어 올라 있고 전체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죠, 그죠? 이런 신경이 나오는 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그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도 나타나고 심혈관계 증상, 대동맥 협착증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재 및 치료, 약물 치료로 통증 조절을 위한 아스피린 및 소염 진통제, 비정상적 뼈번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칼시토닌 등을 먹고요. 그리고 정형외과적 수술은 골절 및 뼈 변형이 너무 심했을 때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합니다. 물리 치료로는 보존적 물리 치료를 하고 운동 치료로는 급성기에는 지나친 체중 부하를 막기 위해서 보조기 등을 착용하고 만성기에는 자세 유지 및 가동성, 근력 운동 등의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두 번째로 척추 결핵, 파스 디지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결핵균이 척추에 감염을 발생시켜서 발생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뼈대개 질환에서 뼛속 질염과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것이 척추에 감염을 시키는 것이죠. 폐 부위 외 결핵의 10%, 전체 결핵의 2%를 차지합니다. 결핵균이 혈액 내로 침투하여서 척추에 정착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척추가 다른 장기보다 혈액이 많이 통과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이 높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가 파스 디지즈 이렇게 있는데 척추뼈에 감염이 이렇게 되어서 변형이 발생했지요. 이 경우에도 옆에 사진도 그렇습니다. 발생 빈도 소아에게 잘 발생하고 아랫등뼈와 윗허리뼈 쪽 우리 허리뼈와 등뼈가 맞닿아 있는 L1, 2, T, 11, 12 이 정도 부위에서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고 척추 주변 및 그 주변 조직 염증 및 괴사, 변형, 운동 범위를 제한하더라. 척추 원반이 감소되고 척추 뒤구름증 혹은 척추 역구름증이 발생하더라. 척추에 발생하니까 척추가 변형이 일어나면 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뒷구름증, 역구름증 이렇게 발생되거든요. 통증, 근육 긴장, 지각신경장애, 힘줄 반사 변화, 배변 및 배뇨장애, 척추에 서 있는 이런 신경 손상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죠. 그리고 발열, 권태감, 체중 감소. 마찬가지로 진단은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나 CT, MRI 등이나 조직 검사로 염증 상태 이런 것을 통해서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는 약물 치료, 향결핵제, 그리고 수술적 치료, 증상 감소를 위한 보존적 치료,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증상이 나오면은 통증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증 감소 및 자세 개선을 위해서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뼈 엉성증.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본 것들,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 이 구멍이라는 거거든요. 오스테오는 뼈고, 뼈에 구멍이 많더라. 뼈에 구멍이 많이 있더라. 라고 해서 골다공증이라고 흔히 듣는데, 신용으로는 뼈 엉성증, 뼈가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밖에 뼈 엉성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골다공증이라고 합니까? 골다공증 하죠. 그래서 제가 구용어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어쨌든 뼈 밀도를 보면 이 오른쪽에 뼈 엉성증을 가진 사람이 오스테오포로시스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뼈가 듬성듬성 있더라. 가장 흔한 뼈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개요는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뼈는 지속적으로 생성과 성장하는 조직으로서 1년마다 10%의 뼈가 회수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10년 지나면 모든 새로운 뼈가 형성된다. 30대를 지나면 뼈의 양과 질, 강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폐경기 이후에 여성의 경우 첫 5년간 급속도로 골밀도가 낮아지더라. 에스트로겐 분비가 이때부터는 중지되기 때문에 이후로 이렇게 골밀도가 상당히 얕아진다라고 해요. 에스트로겐이 방출이 안 되면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다공증에 대해서 그 문제를 낼 때 폐경기 이후에 50대 중반 여성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서를 냅니다. 실습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단서를 붙일 수도 있고요. 종류는 1차성 뼈엉서증과 2차성이 있는데 1차성은 뭐 폐경후에 뼈엉성증, 에스트로겐 감소로 이렇게 된 것이고 혹은 노인성,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거고 2차성은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했죠. 질병은 뭐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예를 들면 당뇨병, 쿠싱증 혹은 RA 등 혹은 스테로이드 제제 등으로 뭐 이렇게 약물을 많이 먹어서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2차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이 그 무슨 특정한 질환이라고 이렇게 보기 힘들죠. 그래서 그냥 이것을 1차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임상적 특성, 특별한 증상은 없으나 경미한 충격으로 골절 후에 발견된다. 아주 경미한 충격. 예를 들면 우리가 경미한 충격하면 약한 낙상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보다 더 경미한 거. 예를 들면 기침. 기침을 해도 갈비뼈 같은 경우에 골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목, 척추, 넙다리뼈, 몸쪽 골절이 자주 나타난다. 요런 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올 초에 저희 어머니가 또 골절 되셨는데 골다공증 증상이 약간 있거든요. 넘어지셔가지고 부러졌는데 또 부러지셨는데 그 여튼 잘 골절이 됩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발생 시 재골절 위험이 2배에서 10배 정도 상당히 높아지더라. 한번 골다공증 앓은 사람은 골절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대퇴골 골절 시에 5년 생존율은 정상인의 80% 수준으로 떨어진다. 대퇴골 골절되면 이렇게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것이 정상인에 비해서 80%밖에 되지 않는다. 요것이 저는 그 간혹 문제에 나오는데 모의고사에 나오는데 별 의미 없는 건데 이거를 뭐 골절에서 교정 가능인자, 교정 불가능인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정 가능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자주 넘어진 거 많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인데 자주 넘어진 거는 자주 안 넘어지게 낙상 방지해주고 마른 사람은 뭐 살찌게끔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별 사실 정말 좀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른 사람이 살 찌려고 해서 쉽게 뭐 찌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교정 불가능, 나이, 성별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죠. 가족력이라든지 저체중, 출생 시의 저체중입니다. 그리고 뼈엉성 집결을 가진 질환의 이완 뭐 이런 것들이 교정 불가능 인자고 교정 가능한 인자는 자주 넘어지는 사람, 낙상 방지 교육이라든지 BMI가 21 이하로 낮은 사람은 뭐 이렇게 근육을 좀 키우고 뭐 그런 거 약물 이런 약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보십시오.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거 문제로 보기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참
제가 안 좋아하는 그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검사 골밀도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아니면 QCT 이렇게 해가지고 골밀도는 그 엑스레이 탁 찍어가지고 그 부위에서 이렇게 그 QCT 프로그램 해가지고 나타내거든요. T 값이로 나오는데 정상은 T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골 감소증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호 사이, 그리고 뼈 엉성증, 골동증 값은 마이너스 2.5 이하라고 합니다. 골밀도 검사 대상은 65세 이상 여성이나 70세 이상 남성, 아니면 뼈 엉성증 유발 약물 복용자 등인데, 여성이 나이가 더 어린 이유는 폐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측정이라든지 골 표지자 같은 것들을 우리 혈액이나 소변에서 검사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재는 약물 치료는 칼슘과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보통 그 골 흡수 억제제를 많이 먹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파골 세포와 조골 세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파골 세포가 이 과다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뼈가 많이 생성 안 되고 그럴 때는 파골 세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약물을 써서 골흡수 억제제 등을 칼시토닌 요거 먹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여성 호르몬 같은 거 호르몬제 먹어가지고 그 에스트로겐을 조금 더 분비시켜서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든지, 골 생성 촉진제, 비타민 D, K, 부가산선 호르몬 등이 있는데,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야외 활동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외 활동을 하라는 것은 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뼈에 자극을 주면서 튼튼하게 만드는 폴스로에 따라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햇볕을 쐬면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골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치료, 뼈에 스트레스를 제공하여서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알레프 교수님 아실 건데, 영어 그 하는 교수님인데, 골절이 되고 재골절이 대퇴부 쪽에 골절이 되어서 와서 골밀도가 상당히 낮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미국 분이고 미국 본토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버스 사고로 골절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골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치료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골밀도에 대해서 생각한 건 아니고 어쨌든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얼마 못 걸으시고 이랬는데, 병원에서는 CPM 정도만 하고 가동범위도 다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체중도 한 20kg 정도 더 이렇게 나가시고 많이 못 움직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잘 걸어 다니시고 그런데 한 달 정도를 스탠딩 포지션만 시켰습니다. 슬링으로 부분 웨이트 베어링을 시켰고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이 다시 이렇게 병원에서 가서 봤는데 골밀도가 3배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도대체 어떤 치료를 했나 그렇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 것은 특별한 건 없고 방금 이렇게 스탠딩하고, 물론 서서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조금 쿠션이나 이런 것으로 지루하지 않게끔 자극을 좀 주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보면 뼈에 스트레스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증가되었다. 잘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잘 따라와 주신 알레포 교수님의 노력과 적극성 때문에 치료가 다 된 것입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중재만 해준 것이죠. 치료는 스스로 이렇게 해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궁극기 중재이기 때문에 그 중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봤던 가족이라든지 환자라든지 주변 케이스들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재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 인자 치료, 초음파와 운동을 병행하면 골밀도 향상에 긍정적 요인이 되더라. 또 UVB 광선 치료를 해서 비타민 D를 합성시키더라. 요거 낼 때 뭐 UVA냐 B냐 이렇게 해가지고 광선 치료해서 내는 경우 종종 봤습니다. 운동 치료, 충격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충격이랑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약한 강도의 충격 운동, 유산소 컨디셔닝 운동, 완만한 트레드밀 운동 아니면은 그 바이브레이션 플레이트 같은 거 있거든요. 바닥에서 헬스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 바닥면이 약간 흔들리면서 하는 거 있는데 그런 정도 수준에서 주파수 크게 안 높게 해가지고 적당히 들리는 즉슨 가만히 손잡이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겠고요. 그리고 점진적 저항 운동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교육으로는 폐경기 후 운동으로 골밀도를 관리해준다. 폐경기가 50대 초중반 뭐 이렇게 되는데 이때쯤 돼서 이제 운동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취미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뭐 비타민 D나 섭취, 금연, 절주 등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지금 어머님 연세가 아마 폐경기에 접어드신 분도 있을 거고 이런 연배쯤 되실 것 같은데 어머님 모시고 산책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지금 근골기 물리치료 좋은 중재가 될 것입니다. 번째, 넙다리뼈 머리 무혈성 괴사. 우리 넙다리뼈 머리에 혈류가 차단되어서 그게 혈액이 안 가서 혈액이 없어서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아바스큘라, 아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혈관이 없다. 그래서 썩는다. 네크로시스 AVN인데 오브 피머럴 헤드 혹은 넥 이렇게 해서 AVN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엉덩관절 병변 중에 약 70%를 차지하더라. 먼저 그림을 한번 보고 이해하면 되겠죠. 넙다리뼈 머리로 가는 이게 우리 페모럴 헤드가 완전히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그 대퇴골두는 완전히 좀 폐쇄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어깨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이 잘 괴사가 되기 쉽습니다. 혈류가 좀 차단되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엉덩관절 병변 중에 70% 대부분이라는 거죠. 힙 조인트 문제 있으면은 이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주변에 의외로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소아나 3, 40대 젊은 층에 호발하더라. 소아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레그 칼브 페르데스 디지즈라고 해서 요것입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이 증상이 소아에게 나타나면 그렇고요. 외상으로 인한 넙다리뼈 머리 및 넙다리뼈 목의 골절, 엉덩관절 탈구 등의 합병증으로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음주, 스테로이드의 과다 사용, 신장이나 심장 이식 등 특발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제가 예전에 제재에 있으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작용들이 이렇게 계속 보이고 있죠. 레그 베르테스 디지즈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발견한 의사들의 이름을 조합해서 한 것인데 4살에서 8살에 호발하고요. 2살에서 15세, 청소년기 이전까지, 청소년기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 4살에서 8세 남성에게
여성보다 3배에서 5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혈성 괴사돼서 발생하니까 엉덩관절이 납작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 경사각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손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되니까 예방시키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고요. 60%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예후가 양화하게 되더라. 특별히 치료 없어도 시간 지나면서 예후가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2차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시간이 지나서 발생하지 않도록 추적 관찰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뼈머리를 정확한 위치로 배열하는 것이 목표다. 토론토 보조기. 엉덩관절 벌림 45도, 25도 안쪽 돌림 상태로 고정시켜 주더라. 이 토론토 보조기는 제가 뒤에 첨부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토론토 보조기를 착용해 주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넙다리뼈 머리 무혈성 괴사 됐을 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할 경우에 이렇게 핀을 받거나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 여기하고 완전히 새롭죠. 이렇게 할 수도 있더라.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 사진 찍어보면 명확히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골절돼 가지고 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사진은 이렇게 골절되어 있는 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 사진일 수도 있겠어요. 그 성장판 쪽이 이렇게 끊겨 있거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이들은. 중재, 정형외과적 수술, 아까 이야기했던 재생수술, 감압술, 뼈이식술, 그리고 구제수술이라는 것은 파괴되지 않은 쪽으로 넙다리뼈 위치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쪽에서 체중 부하를 받을 수 있게 아직 젊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쓸 수 있으니까 완전히 갈아버리기에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THR을 시행할 수도 있다. 물리적 인자치료, 급성기에는 넙다리뼈 머리의 변형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적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엉덩관절 모음근이나 엉덩어리근 구축되는 것을 예방시켜준다. 펴운동이나 뭐 이렇게 이완 이런 거 해주면 되겠죠. 만성기에는 관절 유착을 방지하고 점진적 체중 부하를 한다. 엉덩관절의 벌림과 안쪽 돌림의 제한 그리고 가동 범위 있으니까 이런 운동을 시켜주고 가동 범위 및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한다. 수술 후 탈구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아까 THR에 대한 수술 후에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넙다리뼈 머리 뼈끝 분리증입니다. 아까 증상이 비슷한데 이 성장기에 우리 아까 엑스레이 봤을 때 뼈끝이 이렇게 성장기는 분리되어 있거든요. 성장판이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길이 성장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넙다리뼈 머리뼈 성장판이 여기에 분리되는 겁니다. 미끄러졌다라고 슬립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손상이 없어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왠지도 모르는 거죠. 서서히 엉덩관절이 어긋나게 되어서 넙다리뼈 머리가 뒤쪽으로 넘어가는 증상. 사춘기 청소년에게 많이 발생하더라. 갑자기 또는 서서히 사타구니나 엉덩관절 주위의 통증을 호소하더라. 아까 레그 칼베스 디지즈, 페르테스 디지즈처럼 이것도 청소년에게 이렇게 발생하는 유사한 증상입니다. 거기서 더 진행되면은 레그 칼베스 디지즈처럼 이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편측에 발생하고 양측보다 많이 발생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웨이트 베어링이 크니까 잘 발생하더라. 검사는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요거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 정보가 쉽게 나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증상은 보행곤란, 쫄뚝거림, 엉덩관절 통증, 경직, 운동 범위 제한, 무릎 관절 통증 및 침범된 다리가 바깥 돌림되더라. 아까 증상하고 유사하지요. 그래서 안쪽 돌림이 상실되더라. 분리가 진행될수록 바깥쪽 돌림되면서 벌림되더라.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안쪽 돌림이 제한되지요. 그리고 급성적인 분리가 나타날 경우에는 체중 부하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분리되는 경우에는 엉덩관절, 안쪽 넉다리, 무릎까지 연관통이 발생하더라. 중재는 수술적 치료,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는 나사목 삽입하거나 다친 후에는 뼈 구조 수술, 모혈성 괴사가 AVN이 발생한 후에는 인공관절 수술. 요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적 중재, 급성기에는 통증관리, 전기치료, 냉온열, 만성기에는 안쪽 돌림, 굽힘, 벌림의 가동범위 확보 및 저항운동, 체중 부하 운동. 무리한 운동은 엎다리뼈 머리 어긋남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운동, 적당하다는 게 늘 쉽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하면은 끊어지거나 손상이 오고 또 안 하면은 또 제한이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해보면서 그 방안을 찾아가는 거죠. 요리를 할 때 고기 구울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겹살도 맛있게 굽는 사람 있죠. 맛있게 굽는다는 것은 적당히 불로 태워야 되고 안 태우면 또 안 익어서 맛없고 너무 태우면 뻣뻣하고 소금도 많이 치면 작고 적게 치면 뭐 싱겁고 이렇듯이 이러한 적절함을 잘 찾아가는 것이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아닐까. 글씨가 엉망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체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대측 엉덩관절 손상 발생 예방 효과. 한쪽 손상되면 반대쪽으로 짚고 가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AVN이 그 넙다리뼈 머리 무혈성 괴사하고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